언젠가는 죽어야 할 유한하고 불안한 삶을 운명에 그대로 맡기고 달걀 껍데기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죽음과 위협에 무릅서라. 햄릿 사막 사장.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1984와 멋진 신세계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 세계일까? 엘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그럼 우선 멋진 신세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048년인 AF 141년에 9년 동안 벌어져 9년 전쟁이라도 불리는 대전쟁이 벌어진 이후 거대한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대량 생산의 고환자 헨리 포드를 신적 존재로 받들며 예수 탄생 대신에 첫 번째 포드 모델 T의 생산일을 AF로 연도 기준으로 삼는데 마이로드가 마이포드로 치환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며 이를 통해 세계 인구는 20억 명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우연히 소설 출간 4년 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도 9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탄저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대대적으로 사용된 거의 전면 핵전쟁급의 사건이었던 것으로 묘사되지만 소설을 썼던 때는 핵무기를 몰랐습니다. 무려 9년 동안이나 생물학 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도 인류 멸망에 이르지 않은 것도 기이하지만 작가는 후판 인쇄 서문의 핵기술을 예측 못했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지능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수정란의 분열 횟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으로 나뉘는데 대체적으로 알파 계급은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엘리트 계층, 베타 계급은 행정 업무를 맡는 중산층입니다. 감마 계급은 하류층에 해당하며 델타나 엡실론 계급은 사실상 몇 가지 유전자 타입을 갖고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작은 키, 추한 외모, 지적장애를 유발한 채 양산되어 단순 노동을 담당합니다. 수정란을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통해 분열하게 만들어 인위적으로 쌍둥이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통해 최대 96 쌍둥이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설상의 세계에서 인간은 그저 사회의 부품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인류는 태아 시절부터 조건 반사와 수면 암시 교육으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세뇌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은 엡실론 계급은 내가 저렇게 책만 읽고 생각할 것이 많았다면 난 불행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알파 계급은 내가 생각 없는 노동 계급이었다면 난 불행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델타 계급 아동에게 책과 꽃을 보여주고 금속성 소음을 들려주어 진짜 조건 반사로 그것들을 싫어하는 강화를 주입하는데 그러나 그 세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엡실론 계급이 아니라서 행복하다고 세뇌받은 대로 되뇌이는 베타 계급 레니나가 말하자 알파 계급인 버나드가 엡실론 계급으로 태어났다면 반대로 생각했겠지라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촉감 영화라고 하는 포르노에서 촉감까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오락수단이 주요 여가 생활의 하나이며 모든 성애는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섹스는 사랑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완벽히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사람들은 수시로 파트너를 바꾸고 본인이 섹스에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는 공공연한 자랑거리입니다. 심지어 7살짜리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 성을 학습하는데 연애 및 결혼을 통해서 정해진 파트너와 섹스를 하는 것이지만 섹스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이 추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불결하고 창피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은 항상 피임을 하는데 여성의 임신 기능을 살려놓은 이유는 아기 생산 공장이 파괴되는 등 만약의 사태 때문입니다. 문명인에게는 소마라고 불리는 일종의 마약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복용하면 그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위가 잘린 채 포드 모델 T를 상징하는 T자로 남아있으며 작품 속에서 크로스가 들어가는 지명이 T로 바뀌어 등장합니다. 태생부터 신체 조건을 조작해 신분을 만들고 신분에 맞춰 직장을 배분해 원하는 지위에 오르지 못해 좌절할 일이 없는데 하위 계급도 학대나 착취를 당하지 않고 소마도 배급을 받아 불만이 없습니다. 소마는 건강에 아무 악영향이 없는 환각제인데 이것으로 인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물자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생산되고 배분되는데 소마 배급에 잠시 차질이 생기자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이 딱 한 번 있었지만 그나마 소마 물대포 세례를 받고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재능에 맞는 일을 하고 일과 후에는 스포츠를 즐기거나 촉감 영화를 감상하고 연애를 하는데 결혼 제도는 없고 한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AF 632년, 즉 포드 이후 632년이라는 미래의 어느 시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섬에 보내 사상 전파를 막고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알파 2 플러스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지만 잉태 과정 중 잘못되어 못생긴 외모를 가진 버나드 마르크스는 최면 학습 전문가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모 비하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릴 적에 보모가 산소주입기 작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난자가 알파 플러스 난자가 아니었는데 위치를 착각하여 알파에 넣어서 알파 계급이 되었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버나드와는 정반대되는 헬름 홀츠 왓슨이 등장하는데 그는 상당히 우수한 인간으로 알파 플러스 계급 중에서도 특별히 더 고급화된 존재입니다. 헬름 홀츠는 너무 잘나서 동일 계급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데 결국 너무 못생긴 버나드와 너무 잘생긴 헬름 헬츠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보통의 사회와 다른 존재라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인물인 레니나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외모, 가치관이 모두 뛰어난 여자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규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으로 레니나는 작품 속에서 버나드와 함께 다니면서 수시로 의견 대립을 일으키고 독자들에게 문명세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나드는 이런 이유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이 속한 문명사회에 반감을 품고 있었고 문명사회와 괴리된 채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야만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짝사랑하는 레니나 크라운이라는 베타족 여성과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휴가 여행을 가는데 레니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알파족이고 특이한 사람과 섹스를 해보고 싶어 동행합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은 오래전의 사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현대사회처럼 사람들이 섹스를 통해 아이를 낳고 환각제인 소마 대신에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지금의 민속촌처럼 관광지로 구경하는 곳인데 그들은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기 위해 소장에게 발급증을 받던 중에 우연히 소장에게서 과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도 몇십 년 전에 보호구역에 린다라는 여성과 갔었지. 그런데 그녀가 그만 없어져 버린 거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군. 어쩔 수 없이 나는 혼자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다네. 야만인 보호구역에 간 레니나는 큰 충격을 받는데 그곳은 악취와 검은 사람들이 즐비했고 이런 공간이 큰 거부감을 안겨주었지만 후회 가득한 레니나 앞에 운명적인 남자 존이 나타납니다. 그는 야만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존은 남아있는 세익스피어의 책으로 글을 배워 세익스피어의 감성을 가진 청년입니다. 어머니에게 문명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 몇십 년 전 없어진 린다라는 여성으로 린다는 자궁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혐오해 존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존은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야만인들로부터 소외받는 고독한 존은 빼어난 외모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문명사회에서 온 레니나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버나드는 존이 자신이 근무하는 인공부화소 소장 토마스의 자식임을 알고 자신을 추방시키려는 국장을 물먹이기 위해 린다와 존을 토마스 앞에 데려옵니다. 신세계에서 임신, 출산, 어머니, 아버지는 추잡하고 더러운 것으로 상스러운 음담패설 취급을 하는데 야만인 거주구역은 원주민의 문화보존지역으로 비용을 들여 개척할 필요가 없어서 남겨둔 곳입니다. 인공부화소 소장은 버나드가 돌아오자 그를 추방시키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존이 토마스를 아버지라고 부르자 토마스는 충격을 받고 사회에서 사라집니다. 야만인 사회를 떠나 런던으로 온 린다와 존의 출현으로 가족의 개념이 없는 문명사회는 충격에 휩싸이는데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동물원의 희귀동물 구경하듯 이 모자를 바라봅니다. 린다의 외모를 보고 경악을 하는데 린다는 멋진 신세계에서 하던 대로 보존지구에서 결혼을 한 이후에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다 곤욕을 당했고 수액을 맞지 못해 출산 후에 뚱뚱해져 버렸습니다.
존은 문명 세계에서 슈퍼스타가 되지만 어머니인 린다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문명 사회에서는 노화와 비만이 없지만 뚱뚱하고 젊음을 상실했고 이가 상했고 살이 쪘기 때문이었습니다. 존은 이런 거듭된 문명 세계에 대한 실망으로 점점 변하는데 유일하게 존과 대화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헬름 헬츠도 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을 비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존의 어머니 린다는 오랜만에 문명 세계로 돌아온 기쁨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비탄 등이 섞인 위험한 감정에 빠지는데 문명 세계에서는 깊은 감정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소마를 과다 복용해 마약에 취해 지내다 생을 마감하고 영안실에서 아이들의 사회화 교제가 되는데 아이들을 영안실에 데려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문명 세계에서 매우 유명해진 존을 만나기 위해 많은 권력자들이 찾아오고 버나드도 존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유명 인사가 되는데 기쁨에 취해 상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존을 만나게 해준다면서 권력자들을 초대한 파티에서 계속되는 충격으로 존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발견한 세익스피어의 전집만 탐닉한 것입니다. 버나드는 돌변한 존의 모습에 크게 당황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나오기를 거절한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야만인 주제에 자신들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던 중 존은 소마를 병원 밖으로 던지는 이른바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체포되고 버나드, 헬름 헬츠와 지배자인 무스타파 몬드 총통의 방으로 소환되는데 총통은 버나드와 헬름 홀츠를 외딴 섬으로 추방합니다. 존은 총통의 방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는 인문학적 소산인 책들을 발견하고 총통에게 갖고 있는 인문학적 소산인 책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총통은 배포가 되어도 사람들은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이 책들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총통과 대화가 끝나갈 무렵 존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한편 존과 레니나는 서로 호감을 느끼지만 애정 방식의 차이로 가까워지지는 못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특이한 존재인 존과 섹스를 하는 경험에만 관심 있는 레니나의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존은 무스타파 몬드 총통과 논쟁을 벌이지만 문명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어머니의 죽음에서 받은 문화 충격에 존은 문명 사회를 떠나 황무지에서 혼자의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의 방식으로 고행을 하면서 사는 존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구경거리가 되고 문명사회 사람들은 구경거리 삼아 존을 구경하러 옵니다. 사람들은 혼자 남은 그가 힘들 때마다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는데 문명인들은 고통과 인내 같은 것에 대해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레니나가 와서 존을 만나는데 존은 레니나도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자신이 들고 있던 채찍으로 레니나를 때리고 레니나는 달아나 버립니다. 존은 자신의 흥분과 광기 그리고 약물의 약효에 의해서 쓰러지는데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존은 삶의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자살을 택하기로 합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멋진 신세계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란 한 남자와 주기적으로 애를 낳는 여자와 서로 다른 나이의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들이 몇 개 되지 않는 좁아터진 방에 숨막히게 모여 사는 것을 말한다. 마음껏 숨쉬고 편안히 쉴 공간도 없으니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감옥이나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집은 어둠과 질병과 악취의 온상이다.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따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언젠가는 죽어야 할 유한하고 불안한 삶을 운명에 그대로 맡기고 달걀 껍데기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죽음과 위협에 무릅서라. 햄릿 사막 사장. 하지만 난 불편한 편이 더 좋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통제관이 말했다.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라마닌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 투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마침내 야마닌이 말했다. 무스타파 몬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해요. 그가 말했다. 가치는 어느 특정인의 의지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란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자체로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식과 위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일 행복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아기들은 이미 목표물에 가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머뭇거리며 한층 아름답게 변형시킨 장미를 만지고 붙잡고 꽃잎을 따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책장을 마구 구겼다. 소장은 아기들이 전부 정신없이 행복해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다 잘 보게 라고 말하고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방 맞은편 배전판 옆에 서 있던 수석 보모가 작은 레버를 내렸다. 갑자기 폭발음이 일어났다. 날카롭게, 점점 더 날카롭게 사이렌이 울렸다. 비상벨도 미친 듯이 울렸다. 아기들이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럼 이제 하고 소장이 소리쳤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탓이다. 이제 약한 전기 충격으로 이 교훈을 새기도록 할 거야. 난자 하나에, 태아 하나에, 성인이 하나, 그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보카토프스키를 한 난자는 웅트고 발육하고 분열한다. 8개에서 96개까지 싹이 생겨나고 모든 싹은 완벽하게 형태를 갖춘 태아가 되고 모든 태아는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된다. 전에는 겨우 1명이 자라났지만 이제는 96명의 인간이 생겨나게 만든다. 그것이 발전이다. 알파 아이들은 회색을 입어. 걔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해. 우리보다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니까. 나는 베타라서 정말 기뻐.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마와 델타보다는 훨씬 좋아. 감마는 멍청해. 걔들은 모두 초록색을 입고 델타 아이들은 카키색을 입어. 난 델타 아이들과는 놀고 싶지 않아. 엡실론은 더 가관이지. 걔들은 어찌나 멍청한지 읽고 쓸 줄도 몰라. 소장이 스위치를 다시 눌렀다.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유령 같은 희미한 목소리가 80개의 베개 밑에서 계속 웅얼거렸다.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40번에서 50번 반복해서 들어.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듣고 토요일에도 다시 듣지. 일주일에 3번 120번씩 30개월 동안 들어. 불가피한 사회적인 숙명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훈련, 모든 습성 훈련이 목표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띄엄띄엄 설치된 나팔 주둥이가 지칠 줄 모르고 똑같은 경고를 되풀이했다. 정숙하시오, 정숙하시오. 학생들뿐 아니라 국장까지도 자동적으로 발돋움을 하고 걸었다. 그들은 알파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알파들이라고 해도 습성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항상 낡은 옷을 버립니다. 꿰매어 입기보다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립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음악이 울리고 흥분된 분위기가 고조되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난 차라리 나 자신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불쾌하더라도 나 자신 그대로요. 아무리 즐겁더라도 남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포페는 왼쪽 어깨를 2번 찔렸다. 오, 저 피를 봐. 린다가 울부짖었다. 린다는 피 흘리는 광경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포페가 다른 손을 들었다. 나를 치려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얻어맞을 걸 생각하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러나 손이 그냥 턱 아래를 잡아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다시 포페의 눈을 보아야 했다. 한참 동안 그 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견딜 수 없어져 그가 울기 시작했다. 포페가 웃음을 터뜨렸다. 가라. 인디언들이 하는 다른 말로 그가 말했다. 가라. 내 용감한 아하이 유타야. 오, 멋진 신세계여. 조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멋진 신세계여. 우리 당장 출발합시다. 만족한 상태는 불우한 환경에 대한 멋진 투쟁의 찬란함도 없고 유혹에 대한 저항, 그리고 격정이나 회의가 소용돌이치는 숙명적인 패배의 화려함도 전혀 없습니다. 행복이란 전혀 웅장하지 못하니까요. 당신에게 절실한 것은 모처럼 한 번씩이나마 흘리는 눈물입니다. 라마닌이 말을 이었다. 이곳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값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레베카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 엘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출판된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세계를 그린 반유토피아적 통자 소설입니다.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 일병 속에서 보육되고 부모도 모르고 지능의 우열만으로 장래의 지위가 결정되며 과학적 장치에 의하여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됩니다. 소설은 포드 자동차가 생성된 해인 1908년을 인류의 새 기원으로 삼은 가상의 미래 세계를 다루는데 작품 속의 배경은 포드 기원 632년의 영국입니다. 소설 속의 세계는 하나의 통일된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모든 것이 포드주의에 따라 자동 생산되는데 심지어 사람도 컨베이어 시스템에 실려 수정되고 길러져 병 속에서 제조되고 태어납니다. 극도로 발전한 기계 문명이 철저히 통제하는 계급 사회를 그리는데 헉슬리는 기계 문명의 발달을 1920에서 1930년대에 대두한 전체주의와 연결시켜 비인간적 기계 문명이 가져올 지옥을 경고했습니다. 20세기에 쓰인 미래 소설 가운데 가장 현실감 있는 작품으로 꼽히는데 1984, 우리들과 함께 디스토피아 소설 3대 고전으로 SF 소설의 바이블에 올랐습니다. 닐 포스트먼에 따르면 오웰이 그리는 디스토피아는 공포와 기만이 지배하는 세계이며 올더스 헉슬리가 그리는 디스토피아는 욕망과 말초적인 자극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오웰이 책을 금지할 자들을 두려워했다면 올더스 헉슬리는 아무도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책을 금지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 5막 1장에 나오는 대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 이 멋진 인간들이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인가. 오, 멋진 신세계여. 야만인 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인용하며
엘더스 헉슬리. 엘더스 헉슬리는 영국의 소설가, 에세이스트인데 조부는 네안데르탈인 화석과 해파리 연구로 유명한 토머스 헉슬리, 형 줄리언 헉슬리와 동생 앤드루 헉슬리도 저명한 생물학자였습니다. 특히 앤드루 헉슬리는 신경세포학 연구로 196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으며 저명한 문예 비평가 매슈 아놀드도 올더스 헉슬리의 외가족 친척이었습니다. 이튼 학교를 거쳐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는데 자연과학 방면에도 강하며 백과전서적인 박식가로서 알려졌으며 최초에는 시를 주로 썼습니다. 헉슬리도 처음에는 형제들처럼 의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할 생각이었지만 이튼 학교 시절에 거의 실명에 이를 뻔한 안지를 앓은 뒤에 자연과 학도의 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부터 소설에 손을 대 자의식적인 청년을 중심으로 제1차 대전 후의 허무적 분위기를 풍자적으로 그린 크롬 옐로, 도화춤 등으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1923년부터 1930년까지 이탈리아에 살면서 D.H. 로렌스와 친하게 교제했는데 1928년에 구성을 음악의 형식에서 딴지적 풍속소설 연애대위법을 내놓았습니다. 출판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고양된 30년대에 들어와 멋진 신세계, 가자의 눈 멀어서 목적과 수단을 발표했으며 제2차 대전 직전 안질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인도 철학에도 관심을 나타내 신비주의적 색채가 강한 소설 몇 해 여름을 지나서 시간은 멈추어야 한다, 원숭이와 본질을 발표했고 사화집 영원한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메스칼린을 복용한 환상체험의 실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각의 문으로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통찰을 심화시켰습니다. 1962년에는 멋진 신세계와 대조적인 유토피아 소설, 섬과 서양의 자연과학과 동양 정신문화의 두 개의 세계를 최선으로 살려 서로 명상적 경험과 이를 통한 자기 실현에 이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1963년 미국 헐리우드에서 사망했는데 죽기 직전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필담으로 대화했는데 우연히 같은 날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이 일어나 그의 사망 소식은 크게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있기에 나는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었고 더 이상 내 자신 속에서만 살기를 원치 않으며 그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말에 화답하고 또한 내 말에 대한 그대의 화답을 통해 나는 성숙해갈 것입니다. 그대를 내 삶 속에서 결코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이 이제까지 내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니까요. 에드워드 오브리니스, 그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